강민수는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6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다. 평생 루틴처럼 반복했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 여유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내 정숙자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고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가끔은 옛 동료들과 만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그리고 25년간 꾸준히 납입한 국민연금이 있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소박한 아파트 한 채는 대출 없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였다. 크게 부족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노후 준비였지만 그에게는 충분했다. 아내 숙자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퇴직한 후 더욱 부지런해졌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리 교실에 참여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큰 욕심도 없었다. 가끔 여행이나 가고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자들 용돈이나 챙겨주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장남 강동욱이 있었다. 32살의 동욱은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였다.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이직을 반복하며 자신의 길을 찾더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상태였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은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동욱은 부모에게 효자로 통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빠짐없이 선물을 챙겨왔다. 특히 아버지가 퇴직한 후로는 더욱 자주 안부를 묻고 부모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수와 숙자는 이런 아들을 보며 자신들이 잘 키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욱에게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동욱은 다양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차트를 분석하고 각종 코인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밤잠을 아끼지 않았다. 때로는 큰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때의 짜릿함이 그를 더욱 투자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그런 어느 날 동욱은 평소보다 더 큰 승부를 걸었다. 한 달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특정 코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불과 2주 만에 투자금이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수익을 확인한 동욱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둥, 부업으로 조금 돈을 벌었다는 둥의 애매한 말로 넘어갔다. 부모들은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동욱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의 퇴직금까지 투자에 활용한다면 온 가족이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모가 단순히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두는 것이 아깝다고 느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동욱은 부모를 찾아갔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며 단순히 돈을 묻어두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부모들은 아들의 경제 지식에 감탄하며 귀 기울여 들었다. 민수는 아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은행 예금 정도가 그가 아는 전부였다. 반면 아들은 젊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동욱은 자신의 최근 투자 성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물론 암호화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투자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주며 이것이 모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놀라워했다. 아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숙자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고 민수는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동욱은 부모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자신이 부모의 퇴직금을 운용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겠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모가 단순히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보다는 자신이 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처음에 부모들은 망설였다.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투자라는 것은 낯선 영역이었다. 특히 민수는 퇴직금을 잃을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동욱은 끈기 있게 설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를 안심시켰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간청했다. 동욱의 설득은 여러 주에 걸쳐 계속되었다. 그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투자 철학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때로는 경제 뉴스를 인용하며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잡한 투자 개념들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무엇보다 동욱은 부모의 감정에 호소했다. 자신이 부모를 위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모의 노후 자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신의 투자 능력을 활용한다면 부모가 훨씬 여유롭고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수와 숙자는 점점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자신들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효심과 성실함을 생각하면 그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아들이 실제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욱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부모의 퇴직금 1억 2천만 원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기에 부족했다. 그는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부모들은 이 제안에 크게 놀랐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욱은 부모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연 4%라면 자신의 투자를 통해 연 20-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보수적인 성향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투자 성과를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특히 아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에 감동했다. 숙자는 남편보다 먼저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아들의 판단이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들이 말하는 대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들의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풍족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부모들은 동욱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아들에 대한 신뢰와 더 나은 노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을 바꿨다. 그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합쳐서 총 3억 원의 투자금이 마련되었다. 동욱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받자마자 즉시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여러 코인들에 분산 투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특정 알트코인에 집중했다. 그의 분석으로는 이 코인이 향후 몇 달 안에 몇 배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처음 몇 주간은 동욱의 예상이 맞는 것 같았다.
그가 투자한 코인들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 투자 시작 2주 만에 수익률이 20%를 넘어섰고 한 달 후에는 5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동욱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투자 실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 같았다.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동욱은 매일 수익률을 체크하며 부모에게 보고했다. 민수와 숙자는 아들의 보고를 들으며 점점 신이 났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을 보니 아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투자 시작 6주 후 수익률은 100%를 넘어섰다. 3억 원이 6억 원이 된 것이다. 동욱은 부모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는 마치 꿈 같은 일이었다. 민수는 그동안 아들의 제안을 의심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아들이 정말로 투자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숙자는 더욱 기뻐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수익이 1억 원을 넘어서자 부모들은 평소에 꿈꿔왔던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유럽 여행을 예약했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늦은 나이에 달콤한 선물이었다. 숙자는 새로운 가전제품들을 주문했고 오래된 가구들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또한 둘째 아들과 딸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했다. 둘째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딸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손자들의 학원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욱에게는 더 큰 욕심이 생겼다. 현재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시도했고 변동성이 큰 코인들에 집중 투자했다. 그의 계산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계속 좋아진다면 몇 달 안에 투자금을 10배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동욱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처음에는 효과를 보였다. 수익률이 150%를 넘어서면서 투자금이 7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투자 능력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부모들 역시 아들의 성과에 감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악재가 터졌다. 정부의 규제 정책과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동욱이 투자한 코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던 동욱은 추가 매수를 시도했다. 그는 부모에게 이것이 단순한 시장 조정이며 곧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되었고 수익률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투자 시작 3개월 후 수익률은 50%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동욱은 부모에게 이런 변동성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고 곧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만에 수익률이 0%까지 떨어졌고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억 원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동욱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모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민수와 숙자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은 편하지 않았다. 특히 민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아직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려 했다.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되었다. 투자금이 2억 원, 1억 5천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동욱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동욱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투자를 시도했다. 레버리지를 더욱 높이고 고위험 고수익 코인들에 올인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오히려 손실을 가속화시켰다.
투자 시작 6개월 후 투자금은 5천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83%의 참혹한 상황이었다. 동욱은 더 이상 부모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민수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처럼 자신 있게 투자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전화를 받는 것도 꺼려하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동욱은 여전히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의 대폭락이 계속되면서 투자금은 1천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96%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동욱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그는 부모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게다가 대출 이자가 매월 쌓여가고 있었다. 월 5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 동욱은 자신의 월급으로 이자를 대신 지불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정확한 투자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욱은 여전히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민수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황을 확인하려 했을 때 통장이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체로 인해 통장 사용이 정지된 것이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따졌다. 동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부모에게 현재 상황을 고백했다. 3억 원의 투자금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 대출 이자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다. 숙자는 말을 잃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동욱은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어떻게든 상황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투자금은 거의 사라졌고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욱은 부모에게 한동안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절망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부모와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끔 받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어느 날 민수는 동욱의 집 앞을 직접 찾았다. 현관 앞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초췌한 얼굴로 문을 연 동욱은 예전의 자신감은커녕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어떤 책망보다 무거웠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동욱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지만 민수는 등을 돌려버렸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에 동욱은 더욱 깊이 주저앉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나간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들과 함께 웃던 시간들, 믿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다. 며칠 뒤 은행에서 최종 연체 통보서가 도착했다.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반지하 월세방을 구해 이사했다. 오래된 책장과 침대는 다 내다버리고 필수 가전 몇 개만 남겼다. 숙자는 말수가 줄었다. 건강하던 그녀는 외출도 줄이고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민수는 복지관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고 한마트의 입구에서 장바구니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여전히 이자가 남아 있었고 월세도 내야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동욱은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그는 정리한 자기 자산 내역과 향후 몇 년간 부모를 위해 월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서를 들고 왔다. 하지만 민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내가 갚는다고 해서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진 않아. 내가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 말에 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숙자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날 이후 민수는 동욱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숙자는 가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휴대폰을 바라봤지만 말은 꺼내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고 계절은 몇 번 바뀌었다. 민수는 여전히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숙자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밥을 나른다. 둘은 여전히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대화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노후는 조용히 계속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